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익상 작가의 소설 생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익상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익상 작가는 1895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니혼대학 신문과를 졸업했는데요. 일본 유학 시절에 조선 고학생 동호회의 활동에 참가를 했고 파스큘라 동인 카프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익상 작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기자를 거쳐서 동아일보 학예부장, 매일신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21년 5월 개벽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회사원의 반항적 심리를 그린 광란,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의 낙향에서 흙냄새 기뻐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흙의 세례, 그리고 쫓겨가는 이들 등이 있습니다. 그의 생활이나 작품은 주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회주의자로서 뚜렷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상 작가는 이상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려 했던 지식인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을 구하는 마음, 이 작품은 1922년 9월 신생활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안타깝게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김준경이 친구 최우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최우하고는 소학부터 중학까지 학우인데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우는 중학을 마치고 외국 등으로 방랑의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황해안의 한 어촌에 정착을 한 것인데요. 최우를 만나러 가면서 인력거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풍경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김준경은 마침내 친구 최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력거꾼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작품이 있죠. 현진건 작가의 대표작 운수 좋은 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상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죠. 옛 보금자리로라는 소설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함께 추천드리고요. 가난한 홀어머니와 어린 남매의 특별한 가을밤 이야기 남극의 가을밤, 나약한 인간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버릇 이야기를 담은 버릇,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는 초보 아빠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는 안 보겠소, 그리고 남편이 일본으로 유학가 있는 어느 아내의 고뇌를 그린 번뇌의 밤 올라가 있고요. 어촌이라는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작품들은 이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따로 검색을 하셔도 좋겠고요. 이익상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익상 작가의 소설 생을 구하는 마음 낭독해 드릴게요. 김준경은 그의 친구 최우를 찾아가려고 호남선 T역에서 내렸다. T역 같은 시골 정거장에서는 1, 2년 만에 볼는지 말는지 할 만한 외양, 즉 겉모습이었다. 단발을 하였는지 수발을 하였는지 분명히 알아볼 수 없게 어깨까지 내려덮인 머리털을 다시 뒤로 잡아 넘기었다. 그는 맥고 모자를 단단히 눌러 쓴 뒤에 행구를 더듬더듬 거두어 들고 정류장 구회로 나와서 비군행 자동차에 올랐었다. 자동차가 조그마한 상점과 주막, 여관들이 즐비한 시가지를 지나 좀 넓은 길이 앞에 길게 보일 때는 꽤 빠른 속력으로 달아난다. 준경은 이로부터 수삼 시간 후에는 우를 만나볼 것과 또는 자신의 금일 형편이며 그동안 듣지 못한 모든 것을
들을 생각을 하니 기쁨이 가슴에 차오르는 듯하였다. 그러나 벗의 새 살림과 그 활락한 분위기 중에서 몇 달 동안 지낼 일을 생각하고 자기 생활의 현실을 돌아볼 때 알 수 없는 고적을 느꼈다. 어쨌든 빨리 닿던 자동차도 오히려 더딘 듯하였다. 도로에는 차륜, 즉 차바퀴의 흔적과 요철 흉배가 너무나 많아서 낡아 빠진 차체는 사정없이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준경을 흔들었다. 준경은 넓은 들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힘껏 마시면서 명상에 깊어 차체 요동도 잊어버렸었다. 들 건너 비연산은 몽몽한 운하가 덮여서 그 윤곽에 둔하고 굵은 선만 보였다. 두세 치쯤 자란 보리는 산 모퉁이와 언덕밭을 줄기줄기 푸르게 장식하였다. 봄들의 푸른빛에 반사되는 보드라운 광선은 준경에게 따뜻한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황해면을 씻고 다시 비연산을 넘고 또다시 봄들의 파릇파릇한 어린 움과 싹으로 덮인 언덕을 밟고 맞은 연한 바람이 명상에 깊은 준경의 깊고 곱슬곱슬한 두 발을 살살 날리면서 그 헬쑥한 뺨에다 고요한 키스를 주고 달아났다. 자동차는 그렇게 광막한 비평야를 어느덧 지나치고 살록을 끊어 평탄하게 만든 신장로로 달아난다. 도로의 좌우편에는 외송의 치림이 있고 그 수풀을 연해서는 암석과 적황토의 덩어리 같은 비교적 높은 산정이 보였다. 구름과 송림 사이를 지나 꽤 큼직한 소지의 언덕에 나왔다. 모세는 물이 가득하여 가벼운 봄에 놀라 못 가운데를 향하여 때때로 날아 들어간다. 준경은 이름도 모르는 어떤 동경의 나라를 향하는 듯하였다. 에스살록에 초가며 와가며 양철집들이 300~400호나 되는 비군읍이 보였다. 준경은 비군읍에서 인력거를 타고 다시 황해안을 향하였다. 낮이 조금 지난 봄 광선은 흐듯흐듯한 맛이 더하였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이슬처럼 열렸다. 여행의 피로를 새로이 깨달았던지 눈이 절로 감겨서 인력거 위에서 몇 번이나 꾸벅거리다가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비군읍을 뒤로 하고 서쪽으로 넓은 들을 건널 때에 준경은 등에 땀이 젖은 인력거꾼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굴러가는 바퀴소리와 말소리가 어떤 코러스처럼 광야에 흘러가는 봄날의 부드러운 공기를 극히 흔들었다. 솔잎상투에 흰 무명수건으로 망건 대신인지 이마를 줄근 매고 겹고이에 호쩌고리를 입고 굵은 초화를 맨발에 신은 것을 준경은 기이한 듯이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그 사람은 인력거 끄는 것이 본업이 아닌 듯하였다. 검붉은 툭툭 굵어진 근육이며 앞채를 단단히 쥔 손마디와 심줄이 분명히 나온 주먹이며 모든 씩씩한 육체를 준경은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준경은 소리를 높여 인력거꾼에게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인력거를 끌었소? 인력거꾼은 흘긋 뒤를 돌아보면서 대답한다. 언제부터 끌었냐고쇼? 인력거꾼은 속으로 이상한 물건이 다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금껏 인력거 타는 사람이 자기에게 존경하는 언어를 쓰는 것은 이 사람뿐이라 하였다. 그래서 도리어 정답지 못한 생각도 나고 황송스럽기도 하던지 헐떡거리는 숨을 더욱 헐떡거리며 말을 이어 대답한다. 얼마 안 되어요. 작년에는 농사 맞이기나 하였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도 못하고 빼앗기고 할 수 없어서 이 짓을 한답니다. 실상은 논을 준데도
도조는 비싼 데다가 영양만 많이 들고. 준경은 속으로 자기의 짐작이 맞은 것을 기뻐하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다. 당신은 그러면 집이 읍내가 아니오 그려? 읍내에서 한 5일이나 되는데 살았죠? 그러면 처자도 있겠죠? 네, 저는 어린 자식을 데리고 어느 아는 집에로 고용살이를 보냈고, 그리고 저는 큰 자식만 데리고 읍내 주막구석에서 그럭저럭 지냅니다. 준경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 꺼림 없이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형편을 묻는 대로 고백하는 소박한 농부의 비참한 경우를 더욱 알고 싶었다. 이렇게 벌면 처자는 먹일 수가 있을 터인데, 인력거꾼은 이런 도련님 보아라 하는 듯이 헛웃음을 치면서 처자는 그만두고 이 몸뚱이 하나도 관장할 수 없답니다. 인력거도 자동차 없을 때는 끌만 했었다던데 지금은 몇 푼씩 받고 외촌에만 다니니 무슨 벌이가 되어야지요. 인력거꾼들은 끌던 것도 다 그만두고 농사나 짓고, 그렇지 않으면 철도판이나 다른 벌이 좋은 데로 제각기 다 가버렸어요. 저도 제 얘기나 좀 뭘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이 인력거는 당신 건가요? 인력거꾼은 또 허허 웃으며 인력거가 제 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비군 읍내 와이댁 것이라오. 와이댁이란 어떤 집인데요? 와이댁을 모르세요? 이 골 수부지요. 별을 4, 5천석이나 받고 어장에 산장, 비군 안에 그 집 땅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인력거꾼의 눈에서는 이상스러운 빛이 번쩍인다. 돈밖에 없어. 이놈의 세상에는 돈이 제일입니다. 돈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헐떡거리며 앞채를 단단히 잡고는 비스듬한 내림길로 정신없이 달아난다. 준경은 인력거꾼의 기색으로 그 부자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짐작치 못함은 아니나 일부러 말을 계속해서 여보시오, 아주 고마운 분이로구려. 인력거를 사줘서 벌이를 하게 하니 말이죠. 인력거꾼은 허리에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높은 소리로 히히 헛웃음을 치면서 나리 참 수터시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가 서편에서 뜨게요. 새가 단단하답니다. 1원을 벌면 40전은 인력거세로 바치고 그 남은 게 제 몫이에요. 그리고 구루마가 상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만일 인력거 주인이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아무리 1,000원, 100원 벌이가 있더라도 그 손님은 그만두고 공짜로 인력거 주인을 태워야 한답니다. 준경은 더 할 말이 없었다. 한 사람은 끌면서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타고 가면서 생각하였다. 준경은 평일에 센티멘털한 기분이 왈칵 나왔다. 타는 사람, 태우는 사람. 자기 생각의 천지와 실행의 세계와의 모순을 생각하니 자기 포켓에 있는 모든 것을 인력거꾼에게 내주고 어서 그대로 돌아가시오 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목전의 불안과 선천적으로 존재한 참혹성이 그 순간의 정열을 식혀버리고 말았다. 인력거꾼은 생각하였다. 이런 사람은 말하는 것으로 보든지 얼굴로 보든지 인력거 삭슬 깎을 사람이 아니다. 달라는 대로 받아가지고 가면 혼자 기다리는 어린 자식에게 과자나 좀 사주겠구나. 그러나 처와 어린 것은 오늘 제역에 볼까? 모든 생각이 교착되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력거야 인력거구나 하는 헤라나 한껏 허괴밖에 못 받았는데 이 손님은 여보시오 저보시오 존경하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람은 공으로 태워주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였지만은 목전에 먹을 것을 생각하며 삭슬 많이 받을 듯도 한 것도 한 기쁨과 기대였었다. 인력거꾼은 미안에 못 이겨서 헐긋 뒤를 돌아보며 말한다. 나으리, 이제 말씀 놓으세요. 저 같은 인력거꾼에게. 준경은 아니 웃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단단히 매인 쇠줄이 보이는 듯하였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하등의 반성이 없고 인순과 굴종의 태밖에 한 걸음도 나가보지 못하는 현재의, 아니 목전에 시달키는 무리의 슬픈 투호나 다름없이 들렸다. 자신도 그 인간으로서의 본의를 몰각한 무리를 그대로 맹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혹사하는 특권을 잡은 무리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그림자에도 일종의 증오를 느꼈다. 준경은 무의식적으로 성낸 소리를 내었다. 당신들이라고 나에게 해라나 허게만 늘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소? 관계치 않소. 당신들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래 혹은 허게 할 때가 있겠죠. 준경의 가슴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이 물구비쳤다. 이러한 일시의 흥분이 지난 뒤에는 어떠한 고적한 감정이 떠돌았다. 다시 침묵하였다. 인력거는 서해안의 방파온 위로 올라갔다. 이 언은 가장 원시적인 공사로 된 것이었다. 물론 석재나 목재를 써서 만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점토와 떼장으로 주섬주섬 치귀어서 된 언덕이었다. 간석한 땅이 언 앞으로 아득하게 보이고 그 위에는 조수에 나드는 거구가 수지형으로 흩어져 보였다. 비연 산맥이 그친 그 머리는 북편으로 깊이 해중에 집어넣은 것이 마치 괴수의 꼬리처럼 보였다. 인력거는 비연산의 거친 해안에 높았다 낮았다 한 길을 지내어 S촌을 내려다보는 산 고개 위로 다다랐다. S촌락의 위로 일망무제한 황해의 파도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것이 보였다. 촌락의 앞에는 백사가 덮인 해빈이 길게 뻗질러 있고 그 좌편에는 파릇파릇한 세움이 나온 수목이 총잡한 소구, 즉 작은 언덕이 섰다. 또 그 앞에는 초암이 기포하였고 파랑은 백사를 씻고는 다시 암초에 부딪혀서 그 공중에 높이 흩어지는 비말이 연기처럼 보였다. K 군도가 바로 앞에 누워있다. 만조를 따라서 들어오는 범선들은 도터리에 바람을 흠씬 받아서 봄바다 위로 미끄러지는 듯이 닿고 있다. 해상에 흩어져 있는 돛의 흰 빛과 물결의 푸른 빛이 조화되어 보였다. 해안에는 돛을 내린 어선의 상두가 우뚝우뚝 서 있었다. 준경은 고개 위에서 잠깐 쉰 뒤에 동구로 향하여 내려왔다. 동리에서는 간수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이상스럽게 코를 찌른다. 살인문에서 내닫는 개들은 타국에 침입자 나온 것처럼 악착스럽게 짖고 나온다. 건어 말리는 간지와 젖담그는 독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준경은 인력거꾼의 안내로 푸릇푸릇 나무가 많이 있는 소구의 중허리, 비교적 높은 곳에 한 채 따로 있는 집을 찾았다. 사리문 기둥에 최후의 필적인 문패를 볼 때에 준경은 반가운 생각에 어찌할 줄 몰랐었다. 곧 앞으로 뛰어들어갈 듯한 생각을 하며 잠깐 주저하다가 인력거꾼을 시켜서 자기가 온 것을 알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귀에 익은 친구 우의 말소리가 들리며 그 어그라고 씩씩한 벗의 얼굴이 살인문에 나타날 때에 준경은 힘껏 그의 손을 쥐며
기다렸지? 통지와는 하루가 늦어서 미안함세. 그렇지 않아도 오늘쯤은 꼭 올 줄 알고 출입도 않고 기다렸네. 자, 들어가세. 하며 머리털로 어깨가 덮인 준경과 짧게 깎은 머리털이 밤송이 된 듯한 우의 그림자가 봄 석양에 비쳐 서에 길게 누웠다. 인력 거꾼 돌아가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어촌에 가늘게 들렸다. 준경의 친구인 우는 30이 막 넘은 청년이었다. 그러나 40이나 된 것처럼 늙어 보였다. 준경과 우는 소학부터 중학까지의 하구이다. 그들의 성격상으로 대차, 즉 큰 차이가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조화와 매개가 되었었다. 그래서 막역의 사이를 만들고 만 것이다. 우는 중학을 마친 뒤에 외국 등지로 방랑의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황해안의 어촌에 와서 남국의 따뜻한 맛을 탐하다시피 맛보고 지내었다. 남국의 어촌에서 그 일생을 보낼 계획을 세운 것은 그의 사상의 변동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외국으로 방랑하는 동안에 어린 그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물질의 곤란이며 사상의 착오로 무수한 파란이 젊은 우의 짧은 생애에 많은 부분 점령하였었다. 수차의 시련과 단연의 방랑 생활은 그의 정의발랄한 성격을 서리바람에 핀 꽃처럼 무기력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타성적으로 계속하는 생을 여하이 할까를 생각하였었다. 어떤 때는 생이란 것을 극히 부인하였다. 그래서 괴로움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순간의 고통을 이기고 영원의 고통 없는 정멸의 세계로 가려고도 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살고자 하는 생의 애착, 생명의 힘에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생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내부에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여하이 큰 것을 알았다. 어쩌든지 살려는 힘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우는 자기의 생을 어떻게 충실히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었다. 어떤 때는 모든 역사성에 훌륭하다는 사람처럼 일신을 바쳐서 분투할 것도 생각하였고, 극단의 자아를 위해서 일신의 영화를 얻어볼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의 생활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었다. 아무쪼록 고통 없는 생애를 얻으려는 것이 우의 생각에는 점점 깊어졌다. 우란 이름도 본명이 물론 아니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란 글자를 특별히 붙이게 되었던 것이다. 단연 방랑하는 동안에 약간의 유산도 탕진하였고, 자수, 즉 자기 손으로 벌지 않으면 입에 밥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눈을 크게 뜨고 더욱 살려고 빠득거렸다. 그는 이러한 결과로 3, 4년 전부터 시골 소학교 교사로 다니게 되었었다.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그 성격은 더욱 침착되어졌다. 3년 전에 S촌에 있는 사립소학교로 온 뒤에 동리 사람들이나 학부모들의 신임을 얻어 동리 사람은 누구든지 최우 선생, 최우 선생하고 부르게 되었다. 그이가 한 길로 나가면 동네 소동, 즉 어린아이들도 선생님, 선생님 부르게 되었다. 최우는 무사기한 아동을 접하는 때는 항상 기쁨이 가슴에 차오르고 위안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어촌에서 일생을 보내려고까지 생각하는 때가 많았었다. 가시 없는 해빈을 추나추동 어느 때를 말할 것 없이 뒷짐을 지고 두루두루 거닐면서 사색에 침감하는 것이 자기의 생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닌가 늘 생각하였다. 그리고 법열 삼매경에서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할 수 없이 그 환경에서
시시각각으로 첩생하는 사실에는 하나일지라도 그의 신경을 자격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이런 때를 당할 때마다 그의 평온을 열구하는 가슴에 우수와 고뇌가 그 반대로 가득하였다. 그가 이 어촌에 처음 올 때는 물질의 곤란이 더욱 심하였지만 근래에는 곤란한 것을 잘 인내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얼마만큼 집안이 비교적 굳어서 여유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식구가 한두 사람이 불더라도 관개치 않을 만큼 되었다. 그러므로 우는 항상 자기는 고등 기생충이라고 하였었다. 권속은 우 부부 이외에 부엌 심부름하는 계집아이를 한 사람 두었었다. 그의 처는 자신이 방랑 생활하는 동안에 수차나 실현하고 어촌에서 그 지방 처녀와 결혼한 것이었다. 부부 간에는 무슨 특별한 사랑이란 것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냉랭한 사이도 물론 아니었다. 그 처는 구식의 여자일 뿐 아니라 궁벽한 어촌에서 생장하였으므로 아무것도 몰랐었다. 그 대신 소박한 성격이 퇴영적인 우에게는 알 수 없는 존경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였다. 과도기에 있는 신여성들의 결점을 어느 정도 알고 또 그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받던 우에게는 천진한 아동을 대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처를 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일상생활에 그 처로 하여금 좀 더 자기를 이해할 힘을 가졌다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어떤 때는 자기가 너무 무리한 것으로 그를 압박하더라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비굴해 보였다. 좀 더 사한 개성이 있는 여성이었다면 하는 불만족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내부의 생각이었고 처의 소박과 또는 우의 처에 대한 동정이 아무 풍파 없이 부부 생활을 금일까지 계속하게 하였다. 우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성격을 사랑하였다. 자기의 생을 충족하는 데는 학문이니 기술은 일개 조건에 지나지 못하고 그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생의 전부가 아니므로 생각하는 까닭에 처의 순진이 절대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처에게 구식가정의 생활을 물론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함께 해안 산보도 하고 내객이 있으면 응접도 처로 시키었다. 처되는 이는 처음에는 변괴처럼 여겼지만 금일에 와서는 의례의 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든지 우는 좋은 배우자처럼 생각하고 외면에 나타나는 불평이라고는 없이 지냈었다. 그러나 가정생활이란 것이 얼마만한 가치를 가졌는가 의심하는 우에게는 물론 절대 위안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창공을 우러러보고 표묘한 해양을 바라보며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섞여 들리는 때에 사색하는 순간에만 참으로 만족과 감사를 느꼈었다. 어떤 때는 해가 저무는 것을 모르고 우두커니 해안에서 명상을 탐하다가 맞으러 나온 처에 부르는 소리에 문득 놀래서 그때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구습 좋지 못한, 즉 말 옮기기 좋아하는 동리 젊은 어부들은 우를 얼빠진 선생님이라고 벼로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또는 눈에는 그럴수록 더욱더 알 수 없는 광채가 더하여 왔었다. 멀겋고 영기 없는 어부들의 눈과는 아주 딴판이었다. 그래서 동리 아동들은 그의 안광을, 즉 그의 눈빛을 가장 저하였었다. 멀리 얼빠진 선생님이 보이면 좋지 못한 주의를 하다가도 그것을 중지하고 시치미를 떼고 서 있게 되었었다. 우는 항상 명상 중에 있으면서도 일생을 이 어촌에서 이렇게 마치는 것이 운명인가 하였다. 그러나 잊게 되는지 않을는지 그것은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였었다. 그러고
가끔 옛일을 추억할 때에 시련의 상처가 다시 입을 벌리려 하였다. 지금 처에 대한 미안한 생각과 그 반감이 그것을 억제케 하고 그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고정만을 느끼게 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에 대한 애착에서 나왔다기보다 증오와 저주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기의 약한 성격의 소이라 자주자주 이 아픈 상처를 만질 것을 한 운명처럼 생각하였다. 명상, 추억, 회한들이 우의 학구적 사색 생활의 전부였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어떤 진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우리가 살아야 한다. 살려면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 근일 사색의 대상이었다. 우는 자기의 친구 김준경이 자기를 신방하겠다고 또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군에게서 몇 달간 한양을 하여야 할 터이니 근처에 숙소를 정해달라는 편지를 4, 5일 전에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쁨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울적한 생각을 하룻밤이라도 흉금을 열고 말할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기대였었다. 친구가 온다는 말을 그의 처에게 말하고 다른 숙소를 정할 것도 없이 건넌방을 수일 전부터 새로 도벽도 하고 침구 일습까지 장만하여 놓고 기다렸었다. 준경은 우의 내외에 대하여는 참으로 진객이었던 것이다. 저도 왜 손님이 안 오시는가요?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는 글쎄요, 올 때가 되었는데 그는 아이 같은 이니까 오다가 읍내에서나 구경을 좀 다니고 내일이나 올까 봐요. 의심스럽게 대답하던 터였다. 이익상 작가의 생을 구하는 마음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미완성이라는 점이 참 아쉽게 남네요. 하지만 이 미완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최우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